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수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꽃피는 봄 5월이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5월은 아니지만 곧 5월입니다. 굉장히 이제 더웠고 날씨가 좋아졌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뭐 장기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한번 이 전쟁이 시작된 지 좀 지났지만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리즈로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 가지 정도인데 오늘 첫 시간은 왜 이게 중국이 도와줄 것 같이 말만 하면서 이 러시아를 안 도와주는가. 네. 이제 그걸 한번 짚어보는데요. 네. 그래서 제목은 시진핑하고 푸틴은 친구인가입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다가 지금 러시아까지 이제 같이 싸움부터 삼각관계가 됐죠. 그래서 뭐 이론상으로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그대로 전략적 연대 유지. 그래서 뭐 다르게 얘기하면 그 젤러스키가 그랬지만 동맹은 바보만 믿는다. 이게 2대1 싸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아니, 말이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오늘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는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동상이몽의 관계다. 같은 네. 침대에서 다른 꿈 꾼다. 네. 이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지난번에 올림픽 때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지도자가 한 사람도 안 갔는데 푸틴이 스페셜 게스트로 북경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 이제 특별 대우도 하고 했지만 왜 그랬냐? 그러면 그때 이제 지나놓고 보면 푸틴은 세일즈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고 중국한테 아마 노티스는 했을 거고 그랬을 때 전쟁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당연히 최대 수출 품목인 에너지를 막을 건데 그거를 네가 사줘라. 그 대신 좀 깎아줄게.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why not? 그래서 이제 악수를 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서는 그 자금줄을 확보하기 위한 세일즈 마케팅으로 북경을 갔다 왔던 것 같고, 중국은 첫 번째는 이제 부족한 에너지를 싼 값에 살 수 있는 루트를 하나 개척을 했고, 네. 또 자기네들이 부족한 이제 군사 쪽에서의 일부 기술, 그리고 이제 소비재를 수출하는 창구로서 러시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에도 러시아가 중국한테 석유를 20년간 평균 45달러가 10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어요. 근데 당시 시가가 77에서 78달러였어요. 반값 좀 더 되는 가격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이런 이제 우호적인 프라이스로 석유를 제공했던 적이죠. 이번도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그 러시아를 화끈하게 지원한다거나 이러기 어려운 것이 근본적인 이제 정책에서 하나 부딪히는 게 있어요. 러시아는 예전 자기네들의 영토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패밀리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유라시아 정책이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중국은 구소련의 영광을 되찾겠다.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은 이게 1대1로를 이제 제창하면서 그 지역을 통과하는 라인을 이제 만들죠. 그렇게 보면 요게 이제 중국의 1대1로 전략인데 노란색이 육상 실크로드고 파란색이 해상 실크로드인데 노란색 중에서 두 개가 러시아를 통과해요. 그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하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1대1로 세 개 중에서 한 개가 끊어지게 생겼고 한 개도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나라 관계를 놓고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는 치고받고 싸웠던 관계지 뭐 지금처럼 서로 어떻게 보면 그 지도자끼리 로맨스라고 이제 서방세계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푸틴 대통령이 2019년 말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 않으며 맺을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 이제 2021년 10월 22일 날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그 중러 군사 동맹 체결에 관한 질문을 받으니까 거기서 뭔 얘기를 했냐면 양국은 동맹을 만들지 않고 대결하지 않으며 특정 국가를 적대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군사 동맹 안 한다는 거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른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고 중국이 이제 그냥 우리가 외연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고 또 지도자끼리 그리 친하고 하면 이게 이제 러시아가 서방세계부터 공격받으면 중국이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가만히 있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럽과 관계인데
지금 러시아가 유럽하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중국이 러시아에 줄을 서게 되면 유럽하고 완전히 등을 져야 돼요. 네. 근데 중국의 최대 수출 지역이 한 거의 34% 되는 지역이 유럽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이 중국의 경제적인 충격이 너무 큰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미국이 러시아하고 지금 뭐 전쟁을 하고 있는 판에 중국이 러시아를 돕게 되면 이 미국은 중국을 더 세게 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명분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매를 벌 이유가 없는 게 있고,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얻어 터지면서도 중국이 얻어먹을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보면 러시아 GDP가 1.5조 달러로 이 중국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는 뭐 외견상으로는 굉장히 큰 나라처럼 느껴지지만 경제 규모로 보면 한국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한국이 꽤 크네요. 경제 규모는. 세계 네. 10이고 네. 러시아가 11위예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홀대하고 박대하는 판에 네. 러시아가 우리 한국보다 작은 나라면 경제적으로 취할 게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지만 이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한국보다도 뒤에 있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러시아 관계도 보면 중국이 무슨 말 하냐면 미국이 촉발한 전쟁에 몰려서 중로가 같이 싸우도록 강요당하는 최악의 경우가 아닌 경우는 중로 군사 동맹은 없다. 이제 이게 중국의 스탠스예요. 네. 지금 유럽, 미국, 러시아와 관계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 동맹 해가지고 확 지원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건 지금 경제 규모를 놓고 보면 지금 미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그 러시아가 한 7%밖에 안 돼요. 중국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 10% 정도 아주 작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얻을 게 별로 없다. 근데 이제 두 나라가 그 2005년부터 매년 해상 합동 훈련도 하고 2018년부터는 합동 군사 훈련도 벌려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중군사 동맹처럼 보이는데 미국 견제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을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로 이게 뭐 전쟁 났을 때 서로 도와주는 관계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중국의 스인농 임민대 교수가 무슨 코멘트를 했냐면 중국과 러시아는 본래 한 침대에서 다른 꿈을 꾼다. 네. 지금은 미국 압박 때문에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진정으로 서로 믿기 어렵다. 그래서 미중 간 전쟁 터지면 러시아는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네. 이 반대로 이것은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이 전쟁이 터지면 중국은 중립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면 중국과 아이론클레드 쇠처럼 단단하게 믿을 수 있는 국가가 14개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보면 북한하고 러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도 여기에 빠지네요. 그리고 이제 웨이징성이라는 군사 전문가는 중국과 러시아는 뿌리 깊은 상호 불신 때문에 절대로 동맹 관계를 체결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서로 동맹이 된다 해도 그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동상이몽이 확실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놓고 보면 중국 외교부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민원 안보위에서 그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은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러시아의 전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전쟁이 터졌을 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중립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푸틴하고 시진핑 정상회담에서도 이게 미국을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지역 안보의 위협이나 전략적 안정 상태에 맞서서 양국이 서로 지지한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을 상대로 했을 때 협력한다는 얘기지, 러시아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협력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왕이 외교부장이 2월 24일 날 그 러시아 외무장관을 통하면서 중국은 각국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이 얘기는 이들끼리 싸우든 말든 간에 우리는 중립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군사적 동맹이 아니란 것이 명확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이런 이제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우리가 따져봤으면 6가지 이유 때문에 중립을 지키는 것도 있고 제가 네. 볼 때는 더 근본적인 것 하나는 바로 미국의 제재예요. 아, 이게 무섭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러시아가 금융 제재를 했어요. 러시아 은행들 다 문 닫게 하고 국고채 투자 중단시키고 스위프트망에서 해제를 시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제 러시아 금융시장이 완전히 이제 스톱됐고 주가는 대폭락했고 펀딩 전혀 안 되고 디폴트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이 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그
제니 옐렌 재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 자시하지 않는다. 반드시 제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대만을 공격하면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경제적 제재라는 의미. 근데 그 경제적 제재가 뭐냐 하면 국방보다도 더 무서운 제재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러시아한테 했던 것처럼 세컨더리 보이콧도 당연히 적용하고 스위프트망에서 다 빼버리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으로서는 더 무서운 거죠. 미사일 날라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이게 러시아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스위프트망에서 빠진다고 하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전 세계 모든 나라하고 거래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달러 결제가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면 외로운 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의 금융 제재가 제일 이제 무섭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고, 어쨌거나 이제 둘 사이에서 보면은 이게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데, 그래서 러시아 수출 품목 세계 순위로는 철, 팔라듐, 니켈 이런 거 비중이 무지 커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옥수수, 보리, 밀 이게 비중이 크다고요. 그래서 뭐 세계 시장에서 5%만 수급이 차이가 나도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데,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 수출하는 품목들을 보면 거의 10%에서 30% 가요. 네, 이래서 비철금속이나 농산물이 다 올라가지고 그렇죠. 인플레 압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 바로 그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이런 문제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보리, 무슨 뭐 연탄, 천연가스 가격들이 뭐 천정부지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재고도 보면 이 석유, 천연가스, 동, 구리, 그 다음에 이게 석탄 재고가 다 지금 바닥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 이거 장난 아닌 거죠. 그리고 석유 마찬가지로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지금 풀기는 했지만 이게 더 못 올라가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크게 떨어뜨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뭐 10% 이상의 공급이 시장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커버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번에 놓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푸틴이 뭐 3일 만에 다 끝내버릴 수 있다,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다, 속전속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그 푸틴의 오파는 그 사이에 한 4번에 걸쳐서 이제 그 러시아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로 전쟁을 해서 다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만만했던 게 있는데, 문제는 핵심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강하게 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왜 강하게 저항하냐는 걸 놓고 보면 거기에 서방의 지원이 있었어요. 다음 뒷그림만 보시겠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방 세계가 이게 대동단결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가 잘 싸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재래식 무기로 공격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의 탱크를 이걸 못 막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탱크를 줘 그랬더니 첨단 탱크를 주면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운전을 못해서 구식 소련 탱크를 구해달라고 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걸 구해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네. 지금 어떻게 지금 이미 전황을 보면은 키예프 이쪽 그 수도 지역은 철군을 하고 돈바스 지역으로 다 집중을 해요. 네. 근데 어떻게 이 탱크를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탱크 군단을 박살을 내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대전차 미사일인데 제블린하고 그 다음에 그 헬기도 이제 막 떨어뜨려요 우크라이나가. 네. 거기 보면 스팅어 미사일이 있어요. 네. 이걸 미국이 준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바로 요건데요. 지금 우리 TV나 뉴스 보면은 소련 탱크가 우크라이나 시내에 마구 널브러져 있는 게 보이죠. 네. 바로 요겁니다. 이 개인이 들고서 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네. 이거 갖고 전차를 잡아버릴 거고 헬기가 날라오는데 요거가 바로 개인이 쓸 수 있는 스팅어 미사일, 이걸로 헬기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왕창 줘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이제 놓고 보면 서방이 이 보통 단결이 잘 안 되는데 이게 확실하게 단결했어요. 나토가 그 사이 빌빌거리고 놀다가 지금 나토, G7, 유럽연합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든이 다 가서 회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대동 단결을 시켰고, 그래서 이거 대동 단결한다는 게 포탄이 날라오니까 이게 유럽이 다 일치 단결해서 뭉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서방의 그 강력한 대러시아 포위예요. 그래서 뭐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까지 다가
교육 통제, 금융 통제 다 했고, 네. 그리고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실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푸틴이 이제 전략 물자가 지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전쟁이 단기에 안 끝나고 장기화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한계가 뭐냐 그러면 지금 푸틴이 나름 이제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경제하고 금융이 막힐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첫 번째는 달러 경제권에서 우리가 다 피해야 된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도 달러 비중 낮추고 뭐 이렇게 했지만 달러를 피해서 하다 보니까 경제가 이게 침체된 거죠. 그래서 뭐 전 세계가 호황을 보는 과정에서 이 러시아는 계속적으로 뭐 연평균 0.8%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성장이 구조화돼서 이게 경제가 굉장히 취약해졌고,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 의존했고 석유의 25%를 러시아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네가 공격을 했을 때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거나 자기네 덤벼들면은 가스 밸브 잠궈버리겠다. 석유 밸브 잠궈버리겠다. 그러면 러시아는 이제 얼어 죽을 거니까, 유럽은 얼어 죽을 거니까 이제 관여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유럽이 그거 신경 안 쓰고 다 이제 막아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푸틴의 오판이 이제 있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왜 이렇게 경제가 폭망하냐 그러면 6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미국의 기축 동화의 힘입니다. 첫 번째 스위프트 방에서 빼버린 거죠. 두 번째는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으로 낮춰버리니까 이제 모든 채권이 디폴트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MSCI 인덱스에서 그 신흥국 지수에 러시아 주식시장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돈 다 빼버리니까 이게 시장 폭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방으로 루블화도 폭락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글로벌 기업들, 미국 국적의 글로벌 기업들이 러시아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철수를 해버린 거예요. 다 보이콧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애플, 구글, 맥도날드 뭐 이런 게 다 빼버리니까 또 이제 이게 내수에서 문제가 생겼고. 국민들 불만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수출 상품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경우는 이게 미국 승인을 받아라. 이게 이제 수출 통계를 실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6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러시아가 아무것도 못하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결국 푸틴하고 시진핑은 친구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원한 적은 없고 영원한 이익만 있다. 이익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는 결국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를 누가 할 거냐를 다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은 구소련의 이제 그 지도자로서 야망이 있고 중국은 이제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규모가 자기가 하겠다는 야망이죠. 그러면 숲속에 호랑이가 2마리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가 겉으로는 중국이 또 러시아가 미국을 대항해서는 둘은 좋은 관계지만 둘과 같이 부딪히는 경우는 경쟁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프렌드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보면은 이 결론이 바보만 동맹을 믿는다. 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불평등 조약으로 석유 열강이 점령한 모든 중국 땅은 반환을 해줬어요. 네. 근데 러시아만 이제 연해주를 먹어버린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중국으로서는 러시아가 나쁜 놈으로 오래 기억이 되고, 또 1969년인가요? 그때 보면은 이제 아무르강에서 전투를 해요. 네. 거기서 이제 땅을 또 뺏긴 거죠. 그러니까 스탈린하고 모택동이 처음에는 동맹을 했지만 이제 스탈린이 모택동의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은 러시아를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다는 이런 관계가 이미 역사적으로 쌓이는.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둘이 프렌즈가 구조적으로 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건데, 그 반미의 경우는 상호 공조를 하지만 네. 이것이 각계 전투에 붙었을 때 이 중러가 같이 들어가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네. 지금 현재 상황이고, 네. 그리고 결국은 뭐 지금 우크라이나를 놓고 보면은 아마 중국이 굉장히 속으로 당황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실패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삼류국가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푸틴이 생화학 무기도 쓰겠다, 핵무기도 쓰겠다 네, 하는 네. 것이 어차피 여기서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음은 진짜 없다. 바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자 사자 덤비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전 세계가 다 이제 분노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은 편을 먹는다는 것은 이제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중국이 관여를 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에 이번에 놓고 보면 중국은 이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빠른 어떻게 보면 단합을 통해서 제재하는 것에 놀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이제 자기네들로서는 참고서가 됐고 그 레퍼런스를 하지 거기다 뛰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결국 놓고 보면 중국의 태도는 우크라이나하고 여기에 거리두기 한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으로 놓고 보면 중국, 러시아가 그 준군사 동맹이니 뭐 협력을 하지만 지금 서방 세계 자유민주주의 전체의 동맹하고는 이것은 지금 게임이 될 수가 없는 네. 그런 구조다. 그래서 네. 뭐 그 4월 초에 보면은 그 외국인들이 중국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나가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이제 그 러시아를 지원하냐 마냐 하는 것에 이제 그런 뭐 언급이 있었을 때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다시 이제 주식을 다시 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중국의 스탠스가 이것이 표면상으로는 뭐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 그걸 이제 간파한 것 아닙니까? 서방에서 보기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 건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본 거고 구조적으로 하여간 시진핑하고 푸틴은 이것이 동상이몽을 꿈꾸는 이 서로가 패권을 꿈꾸는 사람들이지 둘 다가 이제 정말 로맨스를 자랑하는 네.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서 중로 관계가 도대체 어떤 건지 좀 살펴봤는데요. 의미 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